모자이크의 나라 나이지리아를 만나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 16강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만난 상대는 나이지리아. 슈퍼 이글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매섭고 강렬한 플레이를 하는 아프리카의 강호팀인데요. 대한민국은 이 슈퍼 이글스 나이지리아와 무승부를 이뤄낸 덕분에 어렵게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또 나이지리아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정글, 사막, 사자, 코끼리, 검은 대륙, 빈곤, 기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안과 바다, 인구 대국, 기독교, 극단주의, 영어, 그리고 우리를 뛰게 하는 비트까지. 우리는 나이지리아를 꽤나 모르고 있습니다. 낯섦과 선입견은 늘 붙어 다니곤 하죠. 나이지리아는 모자이크에 비유되곤 합니다. 민족, 문화, 종교, 언어, 지리적인 특성까지 무수히 많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면을 이룬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총 인구는 약 2억 2천만 명. 아프리카에서 단연 1등이고 세계로 봐도 6위나 됩니다. 같은 아프리카에서 사람 좀 많다는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1억 명 수준이고 어나더 레벨인 인도나 중국을 빼면 나이지리아보다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는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정도입니다. 인구와 뗄 수 없는 것이 출산율인데요. 나이지리아의 출산율은 세계 10위권에 속합니다. 유엔에서는 이 높은 출산율과 인구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2050년쯤 되면 이 나라의 인구가 세계 4위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하죠. 알아둬야 할 건 이 어마어마한 2억의 인구가 250개가 넘는 아주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요르바족, 이그보족, 그리고 하우사 플라니족, 이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족, 카누리, 타부족을 비롯한 나머지 200개 넘는 소수민족들의 비중이 각각 1에서 2%씩 됩니다. 국가라는 한 화면을 아주 다양하면서도 세분화된 픽셀들이 채우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국가 안에 다채로운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은 아름답고도 불안한 일입니다. 각 민족들의 지향점과 이해관계, 또 각자의 역량이 다를 거고요. 생활 패턴도 서로 딴판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거니까 멋지면서도 위태로운 면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힘의 우위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것은 곧 격차와 소외,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다민족 국가에서 사회 통합이란 끝나지 않는 과제죠. 같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말리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의 투아레그족과 남부 민족들이 대립했고요. 코트디부아르 역시 무슬림 그룹과 기독교 그룹이 서로 누가 진짜 국민이냐를 놓고 맞서다가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도 비슷한 걸 경험했죠.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중심부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사헬 국가인 차드와 니제르, 동쪽에는 열대 국가인 카메룬, 서쪽으로는 해안 국가인 베냉, 남쪽은 바다를 품은 기니만과 접하고 있죠. 위로는 사막의 영향을 받는 건조 지역, 중앙부는 고온다습한 열대우림, 아래로는 해양이 펼쳐지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동서남북 각기 다른 조각들은 이 나이지리아라는 총체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나이지리아를 말할 때 늘 등장하는 주제가 남북 격차입니다. 여기에는 영국이 큰 영향을 줬죠. 20세기 초에 나이지리아에 들어온 영국은 이 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남부 지역은 직접 통치, 북부 지역은 제한적으로 간접 통치합니다. 영국이 봤을 때는 남부를 직접 잡는 편이 더 수월하고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북부는 사헬과 접합니다. 일단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지 못하다는 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 안보적으로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 연계될 위험이 높다는 측면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걸 식민 통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프라 개발이 쉽지 않고 자기들의 군사력이나 세계관을 세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된 건 11세기 무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아랍권을 잇던 사하라 종단무역이 활성화되고 사막의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라의 세계가 이 지역에 이식됐죠.
영국이 나이지리아에 들어오기 전인 1900년대 초에는 소코토 칼리파국이라는 연합체가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 토호국들이 모여서 생겨난 이 연합체는 1800년 초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100년 정도 유지됩니다. 오늘날의 나이지리아, 그리고 카메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를 아우르는 큰 땅을 차지했죠. 이렇게 나이지리아 북부는 11세기 이후로 이어져 온 이슬람 사상과 거기서 비롯된 신정 통합체제의 영향으로 그들만의 사회 질서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이룬 사람들은 하우사족, 그리고 플라니족이죠. 하우사족은 행정과 상업 분야를, 플라니족은 정치와 종교 영역을 담당하면서 북부 나이지리아를 지탱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땅에 들어온 영국은 이런 전후 상황을 잘 체크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들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전통과 위계를 인정하면서 통치권을 맡깁니다. 현지인들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실리를 챙긴 건데요. 개성 뚜렷하고 자존심 세고 결속력 강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시스템을 씌우면 강하게 저항할 게 뻔한데, 그럴수록 통치 비용만 커진다는 점을 영국은 잘 계산했던 겁니다. 자치권을 준다고 해서 자기들의 위상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복자의 셈법은 지극히 전략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자, 반면에 남쪽을 보면 구미가 당깁니다. 나이지리아 남부에는 기니만이 있습니다. 유럽과의 항로를 트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죠. 또 남부는 북부보다 토양이 비옥해서 인프라를 개발하기에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져갈 게 많았습니다. 고무, 목재, 면화,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파묘가 풍부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금싸라기 땅이었죠. 이 식민지에서 얻은 걸 자기네로 가져가고 또 이웃집들에 팔아먹는 전초 기지로 삼기에 나이지리아 남부는 아주 적당했던 겁니다. 하나 의아한 건 파묘인데요. 요즘의 파묘와 그 당시 파묘는 위상이 꽤 다릅니다. 건강의 시대에서 파묘는 구박받고 있죠. 살찌는 음식이다, 포화지방이 많다, 이런 점들 때문에 파묘 제로, 노팜오일 같은 식품을 찾을 정도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서 파묘는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끈적하게 오래 지속되는 특성 덕분에 공장, 기차, 증기선 같은 기계를 돌리는 데 꼭 필요한 윤활유로 쓰였고요. 비누나 양초의 원료로도 널리 활용됐습니다. 당시 유럽은 손 씻는 문화, 이 위생관념이 대두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누의 원료인 파묘의 몸값도 높아졌죠. 석유 이전의 석유라고 하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 입장에서 나이지리아 남부는 산업을 잘 돌아가게 하는 파묘가 풍부한 땅, 그걸 운반해서 팔기도 수월한 땅,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또 하나, 석유를 빼놓을 수 없죠. 영국의 식민 통치가 끝날 무렵인 195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남부에서는 석유가 솟아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프라든 자원이든 남부에 몰려 있었는데 기름까지 남부에서 발견됐으니 지역 격차에는 가속이 붙게 되죠. 쉘이나 BP 같은 정유 기업들은 앞다퉈서 나이지리아 남부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석유의 역설이죠. 기름이 나와서 남부는 더 각광받았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고통받았습니다. 검은 황금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은 지역민들이 감당한 반면에 석유로 번 돈은 전국으로 배분됐죠. 또 석유 수입과 개발지의 소유권을 놓고 토착민들끼리 싸우다가 무장 민병대까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기름이 나왔다고 더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된 게 아닌 거죠. 사실 이 나이지리아의 석유 이야기를 하자면 한참 더 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다시 남북의 격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개성이 덜해서 통치가 수월했던 면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쪽은 이슬람이 아닌 토착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작은 부족들이 저마다 다양한 신을 믿는 이른바 다신교 문화권이었죠. 그들만의 조직력도 그리 강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또 사실 이 남부 토착민들은 외세가 그리 낯설지 않았죠. 중세 대항해 시대와 18세기 아프리카 노예 무역기를 거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이 이곳에 이미 접촉했고 나이지리아의 남부 해안은 노예 출입의 관문으로 노출됐습니다. 슬라브 코스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원주민들에게는 증오하고도 남을 역사지만 이런 접촉과 노출은 외세에 대한 협력과 상생으로 엮여지기도 합니다. 유럽인들과 호흡을 맞추는 현지인들이 생겼고 그들이 서구 질서에 익숙해진 거죠. 기독교 선교도 큰 축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나이지리아 남북부를 보호령으로 선포하기 이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이곳에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서 감리회, 로마 가톨릭 등이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우고 지역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말이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집중 개척한 해안가의 라고스라는 지역은 인프라가 개발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현재까지도 나이지리아의 인구, 경제, 금융을 대표하는 최대 도시로 꼽힙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민간 차원의 사전 교감들은 이후 영국 정부와 군이 들어오는 길을 넓혀줬습니다. 정복자 입장에서는 선교 활동이 일종의 사전 작업이 된 셈입니다. 그 덕분에 자기들의 체계와 이념을 보다 수월하게 설치했고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는 많은 고민거리를 안게 됐죠. 우선 현대식 교육과 인프라가 남부에 집중되면서 오늘날의 북부는 낮은 문해율과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현실은 안보적인 위협으로 연결됩니다. 북부의 지역민들, 특히 청년층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격차에 소외감을 느꼈고 이 소외감은 불신과 분노로 번졌죠. 이렇게 끓어오른 분위기에 사헬이라는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지정학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괴물이 생겨납니다. 악명 높은 테러 단체 보코하람의 이야기입니다.